자, 허블의 법칙. 자, 거기에 맨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이라고 나와 있죠? 네, 어,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 관측을 했더니, 자, 거의 모두 대부분이 적색 편이가 관측된다. 대부분 적색 편이가 관측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적색 편이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 적색 편이. 자, 앞에서 간단하게 배웠어요. 네, 자,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선의 위치가 원래 파장보다 길게 관측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관측되는 빛의 파장이 원래 빛의 파장보다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게 길게 관측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를 우리는 적색편이라고 부르는 거야. 책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죠? 긴 붉은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자,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 자, 요 이유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외부 은하와 우리 은하는 서로 멀어진다 이런 얘기야. 외부 은하와 우리 은하는 서로 멀어진다. 자, 이게 적색 편의의 뜻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외분의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요 식은 굉장히 중요한데 편의량과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식이 나와요. 자, 그랬을 때 V는 람다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 여기서 V가 뭐냐면 후퇴 속도거든. 그 다음에 람다는 원래 원 빛의 파장. 그 다음에 델타 람다는 편의량이라고 하는데 자, 요식을 이렇게도 고칠 수 있어요. 람다분의 자, 람다 마이너스 람다 다시 이게 절대값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해 보자. 그럴 때 자, 람다는 원 빛의 파장이고 람다 다시는 뭐냐면 관측된 빛의 파장이에요. 자, 그랬을 때 자, 요 C는 또 빛의 속도야. 자, 빛의 속도는 이 빛의 속도는 상수값으로 주어지기도 해요. 자,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예요.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자, 요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 거기에 그림 하나가 나와 있죠. 원래 파장의 값 400, 500, 600짜리가 나와 있지. 네, 그리고 먼 은하 봐봐. 먼 은하는 400짜리가 더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했죠. 네, 근데 매우 먼 은하를 봐봐. 그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한 게 더 크지? 네, 그 이동한 값을 편의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 네, 이게 바로 이 편의량과 후퇴 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거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허블의 법칙이 나와요.
자, 허블의 법칙에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 은하의 후퇴 속도는 외부 은하의 후퇴 속도는 그 은하까지 거리에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은하까지의 거리 R인데 거리에 비례한다. 그래서 V는 HR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는 역시 V는 후퇴 속도지요. 자, 요 식은 꼭 기억해야 돼. H는 허블 상수고요. 그 다음에 R은 은하까지의 거리야. 자, 요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뭔지도 알아야 돼. 허블 상수 H는 뭐냐?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외부나 후퇴 속도와 거리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값이거든. 자, 그거를 자, 후퇴 속도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수다. 이게 허블 상수인데 여기서 이거를 굳이 외울 필요는 굳이는 없고, 자, 이건 뭐냐면 거리와 후퇴 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에요. 자, 이것을 허블 상수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허블 상수가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가 이거를 나타내요.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는가 하는지를 나타내는 상수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래프를 보면 X축이 거리야, 거리. 거리 메가파섹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Y축이 후퇴 속도예요. 자, 그랬을 때 은하들의 쭉 이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거리에 대해서 그래프를 쭉 찍어봤어요. 관측되는 것들을. 그랬더니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나타나더란 말이야. 그랬을 때 요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가 되죠. 자, 후퇴 속도 V는 HR에서, 그래서 H는 거리 R분의 후퇴 속도 V가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식을 우리가 합쳐야 돼, 이제. 자, 요 두 가지 식이 무슨 식이냐, 요거예요. 자, 우리 V는 람다분의 델타 람다 값에 곱하기 빛의 속도를 곱한 것도 되지만 V는 HR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저 두 가지 식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의 팽창. 자, 반드시 알아야 돼. 팽창하는 우주의 중심은 있다 없다? 우주의 중심은 있니 없니? 없어요. 중심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틀린 거야. 자, 우주에서 이쪽 방향이 우주 중심 방향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틀린 방향이지. 틀린 말이야. 이해됐어요? 네, 우주의 중심은 없어요. 워낙 그 팽창하는 이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심은 없고 우주의 끝은 있어요. 끝은 존재한다.
자, 그랬을 때, 자, 우주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분의 뭐지? 시간. 속력은 뭐니? 시간분의 거리죠. 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가요? 네. 속력분의 거리. 이게 우주의 나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시간은 t야. 자, 후퇴 속도가 v야. 거리가 r이에요. 자, 그러면 위의 식에서 v는 hr에서 봐봐. v는 hr에서. h는 r분의 v죠? 네. 근데 v분의 r은 뭐냐, 이거는? h분의 1 아니냐? 네. 그래, 그래서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가 돼요. 자, 허블 상수의 역수값이, 우주의 나이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허블 상수가 크다는 얘기는 우주의 나이는 작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번엔 또 우주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우주의 크기에서 자, 후퇴 속도가 가장 빠른 은하가 후퇴 속도가 가장 클 때가 빛의 속도예요. 자, 후퇴 속도가 가장 크다는 얘기는 가장 멀리 있다는 얘기야. 우리 은하와 가장 먼 은하까지의 거리가 바로 이 우주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자, 그러면 후퇴 속도를 V는 HR에서 자, V를 뭘로 고치냐면 빛의 속도 C로 고쳐놓으면 돼. 자, C는 HR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므로 HR에서 R은 H분의 C 값이 나오잖아. 맞네? 네. 이게 우주의 크기죠. 우리 은하에서 가장 먼 우주까지의 은하까지의 거리라고 생각하면 되지. 됐니? 네. 네, 이게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자, 허블의 법칙은 끝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배우냐? 팽창하는 우주에 허블 우주에서 이제 팽창하는 우주론의 두 가지가 있거든. 자, 그게 허블 법칙 이후의 우주론이라고 불러요. 자, 허블 법칙 이후의 우주론은 자, 허블 법칙에 의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모두 팽창 우주론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돼요, 여기에서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빅뱅 우주론하고 정상 우주론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주장한 학자들이 누구냐면 여기는 가모 또는 가모프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정상우주론은 호일 등에 의해서 제안이 됐고 자 그래서 이 두 주장은 우주는 어떻게 되느냐 팽창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도 팽창을 해. 근데 팽창하는 우주의 질량은 얘는 일정한데 얘는 우주의 질량이 늘어나요. 증가해.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봐. 우주의 밀도를 비교해봐.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팽창하는데 질량은 일정해. 그러면 밀도는 감소하죠.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근데 얘는 일정해요.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를 비교해 볼 거야.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우주의 온도는 낮아져요. 하강한다. 자, 그런데 정상 우주론은 일정해요. 알겠니? 네, 네, 이렇게 비교해 놓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배워볼 거야. 뭐를 배울 거냐면, 요거는 책 과정에 없어요. 빅뱅 과정을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볼 거야. 빅뱅 과정. 자,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거든. 알겠니? 네, 그거를 쭉 설명할 거야. 그 빈자리에다가 쭉 써놓으면 돼요. 자, 첫 번째. 우주 생성은 언제 됐느냐면 약 138억 년 전에 고밀도, 고에너지인 한 점이 폭발하기, 폭발하여 생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주의 생성이야. 138억 년 전에.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일, 빅뱅 3분 내에 있었던 과정들을 한번 쭉 설명해 볼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빅뱅 3분 내라 그랬어. 3분 내. 알겠지? 네, 자, 빅뱅 3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첫 번째, 기본 입자들은 존재했어요. 자, 우주의 기본 입자들은 뭐가 있냐면 쿼크가 있고요. 쿼크 6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등등등. 자, 이걸 경입자라고 부르는데 쿼크와 전자들이 있었단 말이야. 최초에도.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순서대로예요. 자, 양성자가 형성이 돼요. 자, 양성자는 쿼크 중에 U 쿼크가 두 개, D 쿼크가 한 개가 결합하면서 양성자가 되는 거야. 그런데 U 쿼크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 D 쿼크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짜리야.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가 두 개면 3분의 4잖아.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면 3분의 3이니까 1이죠. 네, 그래서 양성자는 플러스 1로 잡아요. 자, 양성자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그 다음 중성자가 또 형성이 돼요. 자, 중성자는 U쿼크가 한 개, B쿼크가 두 개가 이루어지면서 자,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짜리 두 개. 그래서 전하량이 0이 돼요. 이렇게 순서대로 양성자, 중성자가 형성이 됐어. 자, 그런데 초기에는 자, 우주 온도가 매우 높았어요. 자, 매우 높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로 변하고 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이 두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자, 태연아 여기에서 양성자가 에너지 받아서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나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니?
어? 3대 1이요. 아니지. 양성자와 중성자 수비는 1대 1이지. 네, 자, 이게 우주의 초기에 매우 우주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 두 반응이 동등하게 일어났다는 얘기야. 지금 3분 내에 일어난 사실을 순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냐면 우주 온도가 하강을 해요. 자, 그러면 저 두 반응 중에 태연이가 생각해봐. 저 두 반응 중에 누가 잘 일어나지 않겠니? 우주의 온도가 낮아질수록 우주에서 에너지 흡수하는 반응이 억제가 되겠지. 네, 그래, 그러면은 자, 양성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중성자가 되는 반응이 억제가 되겠죠. 맞니? 네. 에너지를 흡수하게 해요. 에너지를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야. 자, 근데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는 반응은 잘 일어나. 양성자가 중성자는 되기가 어려워.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우주에 존재하는 우주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누가 더 많아지니? 누가 더 많아질까? 양성자요. 그렇지, 양성자가 더 많지. 몇 대 몇이 되냐면 7대 1로 변해요. 자, 7대 1로 변하니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요게 중성자. 그 다음에 요게 양성자. 자,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에요. 알겠니? 네, 양성자 하나가 수소잖아. 하나만 있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7대 1이 된 것까지가 이게 3분 내에 일어났단 일이에요. 3분 내에. 이해됐어? 네. 자, 두 번째. 빅뱅 3분. 빅뱅 3분 후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요.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는데 빅뱅 3분 후에는 자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융합을 해요. 그래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되는 거야. 헬륨 원자핵이 생성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양성자가 수소 원자핵이니까 수소 원자핵과 자, 헬륨 원자핵 수 비는 몇 대 몇이 될까? 몇 대 몇이 될까요? 수비야, 수비. 태어나, 이거는 12대 1이 돼요. 자, 그리고, 자,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일까? 우주에 존재하는 질량비가 여기에서 3대 1이야.
자, 요게 바로 빅뱅의 한 증거예요. 자, 빅뱅의 한 증거가 요것이 되는데 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보자. 자, 뭐라 그랬냐면 자,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가 몇 대 몇이라 그랬죠? 양성자 대 중성자의 비가 7대 1이라 그랬지?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걸 보고 한번 비교해 보자. 그 다음에 중성자가 여기에 두 개가 이렇게 있어. 근데 자, 요 하얀 동그라미 하나가 이게 수소 원자핵이에요. 이게 수소 원자핵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노랗게 묶어놓은 게 이게 이 전체 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요게 헬륨 원자핵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수소 원자핵 하얀 동그라미 12개가 있죠. 맞네? 네, 노란 동그라미 하나가 있죠. 네, 그래 그러니까 개수비는 12대 1이지. 근데 자 여기에서 양성자 질량하고 중성자 질량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질량을 보면은 수소 12개 대 헬륨 속에 있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니까 4개가 되지. 맞네? 네, 그래서 12대 4가 되니까 질량비는 3대 1이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이게 바로 빅뱅의 한 강력한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게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빅뱅 38만 년. 빅뱅 38만 년 후에는 우주 온도가 3000K가 우주 온도는 3000K로 낮아져요. 그러면 우주의 온도가 3000K로 낮아지면서 일어난 현상은 어떠냐면 원자 핵이 이제 전자를 끌어당겨요. 우주의 온도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전자를 끌어당겨서 중성 원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된다. 자, 빅뱅 38만 년 후에 중성 원자가 형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중성 원자가 형성이 될 때 이때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 이 에너지가 빛이에요. 빛. 에너지가 자,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거의 일정하게 방출되었어요. 자, 이게 뭐냐, 이게. 온 우주로, 자, 물질 속에 갇혀 있던 에너지가 온 우주로 거의 일정하게 방출됐다. 이게 빅뱅의 가장 강력한, 빅뱅의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자,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방출됐는데, 자, 요거를 선생님이 모형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요 동그라미 두 개에다가 모형을 간단하게 그려보자. 여기는 양성자, 전자, 양성자, 헬륨의 전자.
자, 큰 동그라미들이 자, 양성자 전자라고 양성자하고 그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라고 해봐. 그리고 작은 점들이 뭐냐면 전자예요. 근데 여기 속에서 있지 어떠냐면 빛이 이렇게 물질에 부딪히다 보니까 바깥으로 뻗어나오질 못해. 근데 여기는 플러스의 전자가 이렇게 묶여버려. 자, 플러스의 전자가 이렇게 묶이고 또는 2 플러스의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묶여요. 자, 역시 플러스의 전자가 이렇게 묶여. 그러면 여기에 존재했던 빛이 온 우주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빠져나온 에너지가 우주 배경 복사 에너지라고 불러요. 알겠니? 네. 자, 그리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때 또 우주는 투명해져요. 자, 그 38만 년 전에는 우주가 불투명했어요. 그런데 이때 우주가 투명해지면서 자, 빛이 온 우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해서 이게 빅뱅의 과정이야. 38만 년까지. 됐니? 네. 자,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그 한 장 넘기면은 이제 이거는 선생님이 과정을 설명한 거에서 다 나오니까 이건 그대로 외워주면 돼. 자, 보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 우주 배경 복사 나오죠? 네. 가모 또는 가모프라고 해도 돼. 자, 예측은 누가 했는지 봐봐. 자, 가모가 우주가 빅뱅으로 팽창한다면 우주 온도가 3000K가 될 때 이게 38만 년 후잖아. 그치? 3000K가 될 때가 38만 년 후. 자,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빠져나와 지금쯤이면 자, 거기에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진 마이크로파로 발견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봤니? 네. 예측을 가모가 얘기했는데 우주 온도가 3000K일 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물질 속에 갇혀있던 빛이 온 우주로 빠져나갔는데 그런데 이 에너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현재 자, 우주의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긴 형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존재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측정한 사람이 있어. 측정은 펜지어스와 윌슨이라는 사람이 자, 지상 망원경이에요. 지상 전파 망원경. 자, 지상의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 온 우주에서 모르게 나타나는 전파를 측정한 거예요. 전파를 측정을 했어. 근데 온 우주 사방에 거의 고르게 관측되더란 말이야. 이 전파가. 전파가 에너지의 형태거든. 근데 이 전파가 현재 약 2.7K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 형태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너지 형태야. 그리고 파장은 약 몇 센치로 측정이 되냐면 자, 몇 센치로 나왔니? 7.3cm라고 나와있죠. 네. 자, 파장이 굉장히 긴 거거든. 7.3cm면은. 이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파장이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근데 7.3cm로 되게 길어진 거야. 자, 이렇게 측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 측정한 거 보니까 어떻게 돼? 자,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하나 나오죠? 측정했을 당시에 자,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하나 나왔지?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가. 그쵸? 네. 요게 바로 현재 실제로 측정해서 얻어낸 자료란 얘기야. 그러면 그 밑에 자, 한번 봐봐. 선생님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또 써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일 때 방출되었던 복사로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온도가 낮아지고 파장이 길어져 현재는 약 2.7K 복사로 관측되고 있다. 1964년 미국의 펜지어스와 윌슨은 통신 위성용 전파 망원경으로 우연히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같은 세기로 나타나는 약 7.3cm 파장의 전파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곧 빅뱅 우주론에서 예상했던 우주 배경 복사임이 밝혀졌다.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한번 봐봐. 맨 처음에는 펜지어스와 윌슨의 지상 관측, 이건 지상에서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건데 전 우주에서 뿌옇게 관측이 됐어요. 그런데 자, 거기에 코비 망원경, W맵, 플랭크 망원경, 얘네는 우주 망원경이다. 지구 바깥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측정하는 장비가 발달하겠지. 그래서 그 사진들이 조금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림으로 나온 거야.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그 밑에 한번 봐봐. 그 밑에 게 뭐라고 나있는지 볼까요?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자,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이라 그랬어, 아까? 12대 1이라 그랬잖아. 네. 근데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 1일 것이다. 이게 예측되는 거지. 네. 근데 실제로 측정한 거는 뭐냐면, 자, 스펙트럼의 흡수선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온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임이 밝혀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자, 빅뱅의 증거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임이 밝혀진 거예요. 알겠니? 네. 거기 예측하고 확인 결과 질량비는 3대 1이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 빅뱅 우주론을 믿게 되는 거겠지.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65쪽을 한번 보자. 65쪽에 빅뱅 우주론의 한계가 있어요. 자, 그 빅뱅 우주론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세 번째, 빅뱅 우주론의 한계. 자, 즉 빅뱅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주 지평선 문제. 이걸 설명을 못해. 자, 우주 지평선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주에서 있지. 자, 생각을 해봐. 우주는 팽창하면서 밀도가 점점점 감소하죠. 네. 근데 온 우주에서 배경 복사 에너지가 일정하게 관측된다 그랬지. 맞니? 네. 그러면 봐봐. 이게 우주라고 해보자. 이게 우주. 그러면 우주에 물질이 거의 고르게 분포했다는 뜻 아닐까? 맞지? 네. 그러면 여기 봐. 우주에 물질이 고르게 분포하려면 요 끝에 있는 우주의 요 끝과 우주의 요 끝에 있는 물질에 서로 정보가 교환돼야 돼요. 물질이나 정보들이 서로 섞이면서 교환이 가능해야 물질이 고르게 존재해. 근데 우주가 너무 멀잖아. 맞니? 네. 그래서 우주에서는
상태에서 물질이 에너지가 또는 정보가 교환이 가능할까 못할까? 못해요. 못하잖아. 그거 설명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선생님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우주 편평성 문제. 자, 관측되는 우주가 평평해요. 근데 우주의 밀도는 감소한다 그랬잖아. 맞니? 네. 자, 우주는 팽창하면서 밀도가 점점 감소해. 근데 우주가 평평하려면 우주의 밀도가 일정한 값을 유지해야 우주가 평평하거든. 그러면 이게 설명이 또 안 된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홀극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가 설명이 안 돼. 자기 홀극이라는 건 뭐냐면 있지. 우리 자석은 반드시 무슨 극하고 무슨 극이 공존하니? N극 S요. 그래, N극과 S극은 무조건 같이 있죠, 자석이. 그치? 근데 자기 홀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극만으로 이루어진 자석 또는 S극으로만 이루어진 자석이란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자기 홀극이야. 그런 물질들이 존재했어야 돼. 알겠니? 네. 이걸 설명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빅뱅 우주론의 한계라고. 됐니? 네. 네, 이거를 그러면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이론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네 번째. 자, 급팽창 이론이에요. 자, 급팽창 이론. 이건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도 불러. 자, 이거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됐다고요? 자, 빅뱅 우주론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거예요. 하기 위해 제안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급팽창 이론은 자, 잘 봐.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에다 그림을 먼저 그려줄 테니까 봐. 자, 요 점선이 우주 지평선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 실선이 우주의 크기예요. 이게 급팽창 전이에요. 자, 급팽창 전에는 우주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훨씬 작았어. 근데 급팽창 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볼까요? 이게 급팽창 후야. 자,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우주의 지평선이야.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증가했고 우주의 크기는 이렇게 증가했어요. 그치?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이 그림을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그려지는지 잘 봐. 자, 우주의 지평선 문제하고 우주의 편평성 문제를 이걸로 한번 보자. 자, 급팽창 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지. 네. 그러면 작았으니까 요 우주의 요 끝에 있는 물질과 요 끝에 있는 물질이 서로 어때? 교환이 가능하지. 정보가 교환이 가능할 거 아니야. 네. 작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막 물질이 섞여가지고 우주에 물질들이 고르게 있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순식간으로 급팽창하면서 걔네들이 퍼진 거야. 우주로.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기 때문에 우주의 지평선 문제하고 우주의 편평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자기 홀극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관측할 수 있는 또는 측정할 수 있는 최소의 농도보다도 더 적어. 그러니까 측정이 안 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자기 홀극의 문제를 해결한 거야. 자, 그거 설명을 선생님이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자. 자, 봐봐. 우주가 전체적으로 곡률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여 공간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관측되는 우주 영역은 평탄하게 보이게 된다. 이게 바로 우주의 편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우주가 조그맸던 우주가 갑자기 팽창하잖아. 그러면 이 우주를 관측할 때 관측되는 우주는 평평하게 보인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주의 평평성을 해결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봐봐. 우주 생성 초기에 우주가 급팽창하였기 때문에 팽창이 일어나기 이전에 가까이 있었던 두 지역은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급팽창 전에 봐봐. 우주의 크기가 조그마니까 끝과 끝에서는 물질 교환이 가능하다라는 뜻이잖아. 맞니? 네. 그래서 우주의 물질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우주의 지평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봐봐. 우주 생성 초기에 급격히 팽창하였기 때문에 자기 홀극의 밀도는 관측 가능량 미만으로 희박해졌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팽창하다 보니까 자기 홀극을 가진 놈들도 우주 전역으로 퍼지면서 지금 현재는 관측 가능한 최소의 농도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관측이 안 돼. 이렇게 설명하는. 됐습니까? 네. 이게 급팽창 이론에서 이 빅뱅 우주론 한계를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속 팽창으로 들어가. 자, 다섯 번째. 가속 팽창하는 우주, 팽창 우주. 이거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우주의 가속 팽창. 자, 우주의 가속 팽창. 자, 우주는 물질 간의 중력이 작용하죠. 네. 맞니? 중력 때문에. 자, 중력을 서로 끌어당기려고 해. 그러면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겠니? 감소해요. 맞아요. 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어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초신성의 자 관측 결과를 봤더니 팽창 속도가 증가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야.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 이건 가속 팽창이지. 네. 속도가 점점 증가하니까. 우주는 분명히 중력으로 모든 물질들은 서로 중력으로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점 감소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걸 이게 관측 결과예요. 그러면 무엇을 관측했냐면 이렇게 관측을 한 거야. 자, 1A형 초신성 1A형 초신성의 관측을 통해서 1A형 초신성 관측 어떻게 관측했는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볼 테니까 봐봐. 자,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고 해보자.
자,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한다고 할 때, 자, 중력이 작용하는 우주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그랬지? 네. 자, 그러면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1A형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질 때보다 더 가까이 존재하겠니? 네. 존재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 더 가깝게 존재하니까 더 밝게 관측돼야 된다는 뜻이겠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질 때보다. 맞아? 네. 그래서 자, 이거는 선생님이 해석하는 거예요. 우주 팽창 속도가 그래서 일정할 때보다 더 밝게 관측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더 어둡게 관측이 돼버렸어. 더 어둡게야. 자, 더 어둡게 관측되었다는 얘기는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은하보다 더 멀리 있다는 뜻 아니야? 그치? 네. 1A형 초신성은 일정한 속도로 멀어질 때보다 더 멀리 있다 이런 뜻이에요. 더 멀리 있다. 더 멀리 있게 되는 경우가 뭐야? 그러면 가속 팽창을 해야만 되겠지. 네. 즉 팽창 속도가 더 빨라져서 더 멀리 있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이게 1A형 초신성을 관측해서 알아낸 현상이야.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66쪽에 봐봐. 거기에 그림 하나가 나와 있죠. 한 점에서 빅뱅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니? 순식간에 급팽창이 일어났지. 네. 기울기야, 기울기야. 한 점에서 급격히 증가했다가 그 다음에 쭉 기울기가 거의 비슷하다가 끝에 가서 확 올라가지. 네. 나팔처럼 벌어지잖아. 이게 가속 팽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이거의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거든. 됐습니까? 네. 요 그림은 그대로 알아두면 돼. 자, 그 그림에서 봐봐. 자, 거기 보면은 38만 년 전에는 우주가 뿌옇게 되어 있죠. 맞니? 네. 그런데 거기에 최초의 별이 생기고 우주 암흑 시대 다음에 자, 우주가 투명해지잖아. 그게 38만 년 후에 우주가 투명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됐지? 네. 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걸 한번 보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는 걸 이제 큰 제목이야. 여기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겠죠. 자, 첫 번째, 보통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보통물질은 자, 사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물질이에요. 자, 어떤 게 있냐?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건 빛을 반사시키죠. 네. 그래, 빛을 반사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빛을 반사. 그러면 자, 보통 물질은 이런 거 다 수소, 헬륨 다 이 보통 물질이에요. 나무, 동물, 사람,
전부 보통 물질들이지. 보통 물질이 이루어진 것들이야.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들은. 자, 그런데 두 번째 암흑 물질이 있어요. 자, 이 암흑 물질은 빛을 내지 않아. 자, 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해. 근데 암흑 물질이라 그래서 분명히 있단 말이야. 얘네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자,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돼. 빛을 반사시키지 않기 때문에 빛을 내지 않아. 그렇다 그래서 암흑 물질이 없다라고 할 수 없지. 네. 그렇죠? 그래서 암흑 물질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암흑 물질의 존재를 알 수 있는 방법.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나선은하의 나선 8의 회전 속도예요. 자, 중심에서 먼 나선은하 나선 8은 멀어질수록 회전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어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거의 일정해. 거의 일정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거의 일정한 이유는 이 나선팔이 무엇인가에 의해 끌어당겨진다 이런 뜻이거든. 끌어당겨지지 않으면 속도가 느려져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거리고 중심에서의 거리, 이게 회전 속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할 거야. 거리에 따라 이게 예측을 한 게 이렇게 예측이 됐어. 근데 실제로 나선팔의 회전 속도를 보니까 자, 관측 결과는 거의 이래. 관측 결과예요. 그러면 자, 쉽게 이런 뜻이에요. 자, 지구 수금지와 목토천해명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지. 맞니? 네. 그럴 때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니?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속도 느려지지. 네.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자, 그건 뭐냐면 태양 중심에서부터 멀수록 인력이 작아지니까 분명히 회전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렇듯이 나선 은하에서도 나선 팔은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분명히 회전하는 속도가 감소할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관측 결과 거의 비슷해. 그 비슷한 이유가 뭐냐? 암흑 물질이 나선 팔을 끌어당기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네. 요게 첫 번째 증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이거는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게 발생을 해. 자, 여기 봐봐. 지구에서 어떤 별빛을 볼 때, 별빛을 보면 지구로 이렇게 직접 출발한 빛만 지구에 도달할 수가 있지. 맞니? 네. 그래. 이 빛만 지구에 돌아온단 말이야. 들어와. 그런데 이 앞에 있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에 암흑물질이 있다고 해봐. 이 암흑물질이 있으면 지구로
자, 지구 방향이 아니고 이렇게 출발한 빛이 휘어지면서 지구로 올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휘어진 빛도 지구로 올 수 있죠. 네. 암흑 물질이 끌어당기면서 가운데 이 볼록 렌즈 현상처럼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을 해.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야. 그러면은 우리가 저 안쪽에 뭔가는 분명히 있어야 돼. 질량을 가진 물질이어야 돼. 이게 바로 두 번째 증거예요. 이건 그림으로 설명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예요. 은하단에 속한 은하간의 거리는, 자, 우리가 허블 법칙에 따라 은하간의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 멀어진다 했어. 은하간의 거리는 멀어짐으로. 자, 멀어지면 중력이 더 약해지겠지. 네. 결국 은하단에서 이탈할 것으로 예상됐어. 자,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탈하지 않고 은하단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쉽게 얘기하면은 은하들이 모여 있는 은하의 집단도 점점 거리는 멀어지더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지더란 얘기야. 멀어지면서. 그 얘기는 뭐냐? 이 은하단이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은하가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뭔가가 끌어당기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 그게 암흑물질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알겠니? 네. 네, 이게 바로 그 암흑물질의 존재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게 바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알아내는 방법이었어. 그러면 암흑에너지는 무슨 역할을 또 할까? 이걸 배워야지. 자, 이걸 지우고. 자, 이제 암흑에너지. 자, 암흑에너지는, 자, 첫 번째, 중력에 의한 수축을 한번 얘기해 본다면, 자, 우주 안에 있는 물질들은 중력으로 작용하죠. 우주의 물질은 중력으로 작용한단 말이야. 그치? 자, 중력으로 작용하므로, 자, 팽창시키는 어떤 힘이 없다면, 자, 팽창시키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니? 중력 때문에 다시 수축해야 되겠지. 네. 중력 때문에 수축해야 한단 말이야. 작아져야 돼, 다시. 해야 한다. 이게 중력에 의한 수축을 우리가 예상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자, 우리가 1A형 초신성의 관측을 통해서 관측 결과, 자, 우주의 팽창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니? 빨라지고 있었어. 빨라지고 있어. 자, 우주 팽창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자, 그러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팽창시키는 어떤 힘이 존재해야 한다죠. 네. 존재해야 한다. 여기까지 우린 예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게 바로 뭐냐? 세 번째, 암흑에너지다. 자, 암흑에너지는, 자, 굉장히 중요한 게, 잘 봐야 돼.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야.
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니까 빈 공간이 크면 클수록 암흑 에너지는 커지겠지. 네. 그래, 그래서 우주가 팽창할수록 팽창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야. 이게 바로 가속 팽창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암흑 에너지야. 이해됐냐? 네.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봐봐.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자, 암흑 물질. 자, 암흑 물질은 자, 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얘네는 작용함으로 자, 초기에 무엇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초기에 별과 은하 형성에 중요한 힘이에요. 중요한 물질로 작용을 하겠지. 이게 암흑물질의 역할이란 말이야. 자, 분명히 암흑물질은 질량을 가지고 중력으로 작용해. 그러니까 어때? 우주에 퍼져 있는 물질들이 서로 모여서 별도 되고 은하도 되고 막 하겠지. 네. 네, 이게 이 역할이었어요. 근데 암흑 에너지의 역할은 뭐냐? 자, 얘는 빈 공간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로 자, 가속 팽창의 원인이다.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네. 그러니까 빈 공간이 커질수록 암흑 에너지는 커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이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자, 여기만 배우면 끝나요. 이제 우주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야. 우주의 미래. 자,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변할까?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 자, 우주의 구성 물질을 잘 봐야 돼. 구성 물질은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해야 돼. 자, 이 보통 물질인데 우주의 극히 작은 양을 차지해요. 보통 물질은. 자, 4.9%밖에 없어, 지금 현재. 그리고 암흑 물질이 존재하죠. 자, 암흑 물질은 26.8%예요.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요. 암흑 에너지는 68.3%. 자, 이게 우주의 구성 물질이야. 자, 그런데 자, 우주의 구성 물질에서 우주의 미래를 따지기 위해서 자,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것을 우선 정의를 내려야 돼. 자, 임계 밀도라고 하는 것은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에서 자, 암흑 에너지가 없는 우주니까 팽창시키는 힘이 없죠. 네. 그러면은 자,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 팽창하다가 중력으로 작용하니까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될까? 감소해요. 속도가 감소하여 자, 일정한 크기로 유지될 때. 그러니까 팽창 속도가 0이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때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우주는 팽창하다가 중력으로 작용하니까 팽창 속도가 점점점 0이 돼서 우주의 크기가 일정해질 거야. 일정하게 유지될 때 이때 우주의 밀도를 임계 밀도라고 하자.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우주의 미래에서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자, 열린 우주. 그 다음에 닫힌 우주. 그 다음에 평탄 우주.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열린 우주는 임계 밀도하고 우주의 밀도를 비교하잖아. 우주의 밀도가 더 작아, 임계 밀도보다. 즉, 임계 밀도가 훨씬 커요. 우주의 밀도가 작아. 그러면 잘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우주의 현재 지금 밀도가 작으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클까 작을까? 중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작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가 돼요.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 그리고 이 열린 우주의 공률은 음의 공률을 갖는다라고 부르거든. 음의 공률을 갖는 우주는 혹시 말 한 장 알죠? 말 한 장. 네, 말 한 장 모양으로 돼 있는 걸 음의 공률이라고. 그리고 자, 닫힌 우주는 임계 밀도가 우주 밀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봐봐. 우주의 밀도가 훨씬 더 커. 임계 밀도보다. 그러면 얘는 팽창하다가 다시 수축해요. 팽창하다 수축하는 우주. 자, 팽창하다가 수축해버려. 자, 얘는 공률은 양의 공률을 갖는다라고 부르거든. 양의 공률은 공 모양이에요. 구. 그 다음에 평탄우주는 임계 밀도하고 우주 밀도가 같을 때, 그리고 팽창 속도가 0의 수렴이에요. 속도는 0의 수렴. 자, 0의 수렴이야, 수렴.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지. 맞니? 네, 0에 가까워지니까 팽창 속도는 0은 아니야. 그래서 우주는 팽창하긴 하죠. 맞니? 네, 자, 이건 평탄이에요. 평탄. 그러니까 공률이 0이죠. 자, 이렇게 우주의 미래를 따질 수가 있어. 그러면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보자. 이런 그림이 그 밑에 하나 나와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시간이고요. 우주 크기예요. 근데 요렇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요렇게 되는 게 닫힌 우주. 자, 그 다음에 자, 요게 평탄 우주. 그 다음 열린 우주. 그리고 요점이 현재. 자, 현재 우주의 크기는 여기가 현재 우주의 크기죠. 맞니? 네, 야,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이 우주의 이 세 가지 우주를 그린 거야. 시간에 따라. 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 태연아. 현재까지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가장 큰 우주는 저 세 가지 모형 중에 누구니? 어, 열, 평탄 우주? 열린 우주? 닫힌 우주? 누굴까? 열린 우주. 닫힌 우주죠. 왜 닫힌 우주인가 봐. 현재 시간이 여기죠.
맞니? 네. 그러면 현재는 요 시간만에 우주의 크기는 저만해졌고 평탄우주는 요 시간만에 저만해졌고 얘는 열린 우주는 요 시간만에 우주의 크기가 저만해진 거잖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 네. 그러니까 시간이 적게 걸린 닫힌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제일 빨랐죠? 네. 그래. 자,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우주 팽창의 실제 모습은 자, 우주 팽창의 실제 모습은 가속 팽창을 집어넣어야지. 맞아? 네. 그 다음에 또 급팽창도 집어넣어야지. 그렇잖아. 급팽창 다음에 가속 팽창이 또 일어나잖아. 그래서 우주의 실제 모습은 이런 형태로 그려져요. 자, 여기서 급격히 증가해서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렇게 되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커져요. 이게 실제 우주야. 실제 우주의 팽창 모습. 자, 여기에서 기울기가 바로 팽창 속도라 그랬죠. 네. 그러면 실제 팽창하는 모습에서는 여기에서 기울기가 급격히 커지고 있니? 네. 가속 팽창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자, 요거를 여기다 그릴 게 아니고 다시 한번 그려보자. 실제 모습. 자, 현재 가속 팽창하니까 요거를 이렇게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급팽창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에서 가속 팽창 이런 모습을 그리면 되겠다. 그치? 됐어요?